네, 북한의 5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미일 외교당국 2인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인권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청영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대북 제재로 인해 궁지에 몰린 북한의 핵실험 감행 가능성 그리고 북한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그 한미일 제3차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대북 제재 공조와 그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추가 도발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그런데 어제 주목되는 것은 토니 블랭컨 미 국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아니지만 군사적 제재도 하겠다라 이렇게 굉장히 짤막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임성남 외교 1차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사회 엄중한 경고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 그렇다면은 더욱 강력한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나선 거죠? 그렇죠. 이번 한미일 3국제 차관 회담은 뭐니 뭐래도 지금 대북 제재의 주도권을 미국, 일본, 한국이 하고 있죠. 네. 이 세 나라의 외교부 차관이 모여서 좀 더 세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안 2270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추가 도발을 한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이 제재가 될 것이다. 그것은 거의 지금은 좀 더 전략적인 수준에 이렇게 차는 봉쇄지만 완전히 국가를 고립시키거나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경고가 있고요. 세 번째는 추가해서 앞으로 도발을 계속한다면 완전히 북한에 대한 돈줄을 많이 주겠다. 거기서 인권 문제를 마지막에 거론합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결국은 북한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가 거의 북한의 돈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통로인데 그것을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그 전체를 다 차단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 정도 강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4차와 5차 핵실험 사이 그 기간을 짧게 계획했다, 연달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3월 초에 김정은 발언 중에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달아지만은 일각에서는 이제 핵 능력을 고도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일단 핵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기폭장치가 있어야 되고 운반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달아 할 개연성도 있고 그리고 혹은 동창내에서 운반체 발사 실험을 하고 풍계에서 핵 실험을 하면 이런 전례는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사실 몇몇 세미나장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저희가 스웨덴 보고서 내용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예상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추가 도발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차에 이어서 5차 핵실험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까?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이유가 있죠. 이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의 수준을 높이는 군사적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정치적 목적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달 초 제7차 당 대표자 대회를 하고 노동당 대표자 대회를 하는데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해온 이 김정은 정권 또 이 북한 정권으로서 뭔가 성과를 내놔야 되는데 핵과 경제 두 개에서 경제 성과는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거의 성과를 내놓을 만한 과시할 게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군사적 성과를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난 태양절에서 무수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중 폭발했죠. 실패했죠. 이제 남은 것은 핵실험이나 다른 수단으로 이 주민을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고 주민을 결속하고 이런 필요한 것인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이 5차 핵실험이 북한의 핵지휘국
인정을 위한 그런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핵 지우기 되면 핵무기를 일단 가지면은 그게 한 발이 가졌든 10발이 가졌든 1000발이 그때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기술력을 확보를 하면은 과거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중국이 그랬고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그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봤거든요. 특히 네. 중국의 경우 그 60년대 말부터 그렇게 대약진 운동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감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성공해서 핵을 보유하고 돼서 결국은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갔고요. 소련도 마찬가지요. 북한이 자기를 공산권 종주국들이 한 거를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진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표는 북한의 스케줄상으로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앞으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4차, 5차 역시 북한이 갈 것이다. 5차를 가면 이른바 그 윌리엄 포터라는 학자가 했던 핵무기 개발 8단계 이런 데 보면 북한이 이미 5단계를 넘어섰는데 네. 6단계는 이제 다량화. 그 다음에 하면 북한이 지난 1월에 실험했던 수폭 단계까지 가는 이런 나름대로의 절차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4차, 5차도 계속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그 과정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차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네. 그렇다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또 중요한 일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 파키스탄 모델이나 네. 또는 인도 모델, 이스라엘 모델 여러 가지 이제 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이렇게 획득해가는 이제 과정들이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파키스탄 모델 같은 경우에는 NPT를 탈퇴하고 네. 비회원의 자격 상태에서 뭐 그야말로 대북 제재, 북 제재를 하든 말든 자기 길을 간 거죠. 네. 그냥 한 달 새에 5번씩, 6번씩 바로 그냥 그 짧은 기간에 하면서 그 수준을 향상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그 보도한 것처럼 무게를 줄이고 또 사이즈 크기를 줄이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핵의 무기가 되면 핵 보유 지위를 넣는 것은 바로 이제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그 자체 갖고 말고의 문제지만 핵을 이미 갖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군비 통제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숫자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런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죠. 네. 자, 또 한 가지 소식이 나온 것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군 당국은 가능성이 낮다라는 보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그 300kg의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그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냈다라는데 두 가지를 네. 전제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ICBM급에서 기준으로 하는 전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 겨냥할 수 있다. 그러면은 10,000km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더 작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입법조사처는 아무래도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노동미사일, 우리를 겨냥한 한 이 오키나와까지 간 노동미사일이 왜냐하면 지름이 1.56m거든요. 네. 이렇게 사거리가 짧은 데는 충분히 개연성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1950년대 미국은 9년이 걸리고 중국은 짧게 걸리는데 그동안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걸 좀 몇몇 인사들이 간과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겠죠. 그거 역시 북한 역시 그걸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폭장치라고 공개한 것도 봐도 우리가 굉장히 소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폭 실험 이런 과정을 보면 이미 소형화됐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 군 당국이 그걸 공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 당국이 인정을 하게 되면 이 박사께서 말씀하셨다면 북한의 핵주의복을 우리가 사실상 인정했다는 거 되고 북한 선전 매체들이 남한의 정부 당국들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역선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군 당국에서는 이런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역시 소형화 부분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NPT 체제 회원국들을 일반적으로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핵 보유국. 그런데 지금 NPT 체제 밖에 있는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을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고 사실상 핵 능력이나 오바마 대통령도 이 표현을 공공연하게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이 실제 정부 당국에서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역선전 우려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 북한의 핵 개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미 의회, 미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그 임명자가
핵우산이 없다면 한국이 재무장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발언을 내놨어요. 예. 자,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거 이제 해석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맥케인 상원의원이 군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만일에 네.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대선주자 트럼프가 한국에 핵우산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아닌 일본이 핵 개발 해도 무방하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의 상원 그 맥케인 의원이 그 만일에 트럼프 주장대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핵을 개발할 가능성 동기가 부여되겠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가 예. 그 충분히 한국은 핵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무슨 속풀 뜻을 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핵우산이 반드시 제공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에 반드시 제공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한반도 안보가 보장될 수 없다. 이게 첫 측면. 두 번째는 정말로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핵무장을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 다른 수단일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뭐 사드니 무슨 미사일 디펜스에서 미사일 방어를 하지만 네. 핵을 억제하는 데는 핵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생존을 위해서 결국은 핵 개발을 이게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 프로세스 결국 갈 것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브룩스 내정자가 그러나 한국은 지금 거기로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핵우산 제공이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핵우산 제공이 없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핵무기 경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경고를 당연히죠.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한국이 가지면 일본 가질 것이고 예. 만약에 일본이 가지면 대만의 경우도 살기를 위해서 그런 생존이 절박한 국가들이 몇 개 동부에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북한 대북제에 적극 나선 이유가 바로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핵 도미노 현상이 생길까 봐 예. 그런 것들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국이 우려하는 상황이죠. 네. 자, 지금 핵 개발과 관련해서 이 군사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7차 당대회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7차 당대회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7차 당대회 어떤 의미를 갖는 대회가 됩니까? 2012년 아버지 김정일이가 2011년 12월에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그 집권을 했어요. 정권을 넘겨받았는데 2012년도에 4차 중앙당 대회를 엽니다. 사실은 북한 노동당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전당대회성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의 이 당대회 규모가 크죠. 그런데 권력을 굉장히 이른바 당대회는 이제 5월 2일 설이 나돌고 있고 5월 7일 설이 개최일이 나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당대회를 열어야지만 사실상 김정은 시대가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 이벤트죠. 네. 정치적 이벤트. 그래서 지금 잇따라 보도 나오는 거 어제는 평안도 당대표로 추대가 됐다. 오늘은 자강도 당대표거든. 아무래도 이제 북한 전역에서 당대표를 추대해서 그 시너지를 해서 북한의 노동당 대 클라이막스인 날 뭐 노동당 제일 뭐 이렇게 또 다른 명칭을 해서 당과 정과 군을 사실상 법적으로 통치하거나 행정 통치 이런 권한을 부여받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로서는 김정은 집권 4년 차에 경제 특구를 나름대로 수십 개 만들었다고 했는데 경제적 성과가 하나도 없죠. 핵병진 노선을 주장했는데 없죠. 그래서 핵무기에 주력하는 거고 예. 그래서 거기 클라이막스에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 것이 당대회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인 김일성조차도 1972년도에 그때 주석직이라는 명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네. 자기 아버지인 74년도에 사실상 2인자가 됐는데도 80년도에 있고 이런 게서 권력을 가장 공고화할 수 있는 정책 이벤트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네.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치러야 되는 당 대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행사 준비는. 이게 이제 공산당 국가들은 이 당 대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을 연구해 중국의 공산당의 경우에는 이 제대로 국정이 잘 돌아가면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당 대표를 합니다. 그러나 네. 내부적으로 원로 정치에서 권력 조정이 잘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당 대회 자체를 연기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10년, 20년 동안 안 개최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지금 36년 만에 개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동안에 상당히 이 당의 위상이나 당의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36년 만에 지금 당 대표자 당 노동당 대회를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김정은 시대를 이제 개막을 열고 지금까지 비정상으로 굴러왔던 이 국정에 대해서 정상화시키는 거죠. 이제 네. 직책도 다 정하고 다시 인물도 정하고 이렇게 제도와 법적 제도적 이 기반을 갖추는 것인데 그 준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이제 이 업적이 요구되고 또 충성이 경쟁이 필요하고 네. 대내외적으로 이게 필요한데 지금 네.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외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지금 뭐 외국에서 누구 정상이나 어떤 총리급이 오겠다는 건 전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금 국민에 취해서 아마 이건 결국은 내부의 이 국민들만 백성들만 덜덜 볶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해외 주요 인사가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안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같아요. 네. 못 부르고 첫 번째 부르거나 안 부르거나 못 부르는 게 있고 네. 하나는 불러도 안 오는 거죠. 네. 못 부르거나 안 부르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외교라는 것은 불렀으면 뭔가 답을 주고 또 보상을 주고 교환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국제사회에서 뭐 지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물질적으로 보상한다든가 경제 지원을 한다든가 뭔 자기 나라보다 못 사는 국가를 불렀을 때는 그런 대가가 필요한데 그걸 네. 줄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를 그런 그 여건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 불렀는데도 오지 않는 것은 지금 세계 각국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미일 이 대북 제재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 제재 받고 있는 국가에 뭐 총리급이나 외교 장관급이나 이런 고위직에 가게 되면 네. 당연히 그 이제 눈총을 받게 되고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는 예. 그래서 자기들의 국가 위상도 오히려 더 손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예.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못 부르거나 안 네. 부르고 또 불러도 가지 않는 갈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 네. 북한의 그 움직임과 관련해서 또 특이한 변화점이 좀 예상이 되는 게요. 지금 리수용 외무상이 지금 뉴욕을 향해서 가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유엔의 그 행사 때문에 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유엔의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 서명식 때문에 가는 것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단순히 그것만이겠느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쯤에 아마 뉴욕 공항에 도착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 시각으로 22일 날 파리 기후변화 협상 서명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외상급이 갔겠는데 근데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2000년도에 조명록 당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신호를 보냈어요. 3개월 동안 대미 이 비난 이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북한 또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한 얘기를 했어요. 북한 네. 범죄자라는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도 리수용을 보낸다. 지금 말씀하신 데를 전제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북한 외교 전략이 좀 갈팡질팡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캐리를 만나려고 출발은 했었는데 어제 외신 보도가 나왔죠. 캐리가 이란 외무장관은 만나도 북한 리수용은 안 만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화풀이 차원에서 오늘 대미 그 선전을 했을 개연성이 크고요. 그래서 물론 서명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뭔가를 해봐라고 자꾸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조정 없이 그냥 리수용이 뉴욕에 간 걸까요? 이게 대단히 이제 긴박했다는 거죠. 네. 지난번 어느 보도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간부들 모이면서 야 뭐든지 좀 해봐라 네. 이렇게 그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간부들은 이 공포 정치 속에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사전 조율 없이 이수용은 그런 계기로 핑계로 이제 그쪽을 가고 또 뭐 경제 분야 무슨 군사 분야별로 지금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졸속하게 조율 없이 이렇게 지금 행동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가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은 거의 다만 이제 가서 정말 국제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네. 그런 것들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인지 이런 거 아마 더 파악하면서 필요하면 뭐 평화공세, 뭐 대화 이야기를 끝낸다든가 아마 그런 뭔가 이제 국제 분위기 파악 그다음에 또 새로운 뭔가 주장을 내놓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자,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또 이창영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